경상남도 산청군. 시골의 아침이 밝았다. 상쾌한 공기와 동시에 체감온도가 영하를 웃도는 날씨. 약초꾼은 오늘도 깊은 고민에 잠겼다. 생각보다 영 쌀랑하네. 오늘은 무슨 약초를 찾아가지고 요리를 해보나? 선생님, 근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예. 약초 찾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아주 어렵죠. 이제 뭐 잎도 없고 그 나뭇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풀은 설이 내려가지고 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약초 찾기가 참 힘들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찾으세요? 저는 이제 찾는 방법이 묵은 싹대 보고, 그러니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새싹이 올라왔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떨어지고 난 뒤에 서리가 내리거나 눈이 오고 난 뒤에 잎이 싹 떨어지고 나도 그 꽃을 피웠던 그 싹대는 남아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찾는 거죠. 여기에 적하수도 이 줄기를 감고 올라갔고, 이거는 또 땅두릅, 독칼이라고 하는 땅두릅이고. 말 그대로 땅에서 나는 두릅이라 하여 땅두릅이다. 검은 씨방을 매달고 있다. 겨울에 찾을 수 있는 약초입니다. 이제 이렇게 묵은 싹을 보고 또는 남아있는 씨앗을 보고 이제 약초를 찾는데, 이거는 이제 적하수예요. 이제 제가 찾던 우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우설인데, 마른 나뭇가지 더미에 뒤얽혀 있는 우슬 줄기. 선생님, 제가 볼 땐 다 똑같은데요. 그 풀이 그 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줄기 마디를 여기 마디가 톡 볼같이 가지고 소의 무릎처럼 툭 붉어졌다고 해서 이제 이 쇠무릎 풀이라 그래요. 그런 특징을 보고 찾는 거죠. 곧바로 채취 작업에 돌입했다. 자, 이게 이제 우슬 뿌리입니다. 내년 봄에 올릴 싹대를 이제 이렇게 미리 땅속에 준비하고 있고, 요 가느다란 이 실 뿌리가 이제 우슬 뿌리인데 이걸 가지고 약을 씁니다. 비름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새 무릎을 닮은 줄기는 최대 1m 높이까지 성장한다. 잎과 줄기 모두 식용할 수 있으며 뿌린 3년생부터 약재로 활용한다. 자, 이렇게 이제 땅 속에 따뜻한 봄이 되면 새싹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싹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겨울에 땅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캐보면은 약간 붉은 핑크색이 감돌아요. 그 이제 이게 봄철에 땅을 뚫고 올라오자마자 뜯어서 나물로 데쳐서 무쳐 먹거나 하면은 아주 향도 좋고 참 맛있습니다. 향이 아주 향긋하고 달콤한 향이 나요. 강한 생명력으로 전국 각지의 산과 들에 흔히 자생하며 다소 습하고 배수가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 우슬. 이야, 이거는 뿌리도 통통하게 굵은 게 아주 좋습니다. 캐낸 우슬은 흙이 많은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 뿌리만 잘라 담는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곡괭이질. 이야, 이거 대단하네. 번쩍. 으차. 이야, 완전히 대물입니다. 진짜 이런 거는 몇 년씩 자랐겠는데. 첫서리가 내린 후 영양분을 더욱 단단히 머금었다.
야, 뿌리도 굵고 많이 뻗어나가고 정말 크네요. 무엇보다 관절 건강에 좋기로 알려져 있는 뿌리 약초. 이게 이제 신경통 관절염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약초로 이용하는 우설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 약성 많이 맺혀 있겠어요. 이런 거는 아주 굵네요. 이야. 몽골참 뿌리를 한가득 캔 그날 오후. 가장 중요하다는 세척 과정을 꼼꼼히 마치고 특별한 우슬 요리를 준비한다. 자, 이제 모든 겨울에 땅 속에서 캐는 약초들은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관계로 이제 이렇게 깨끗이 씻어 왔습니다. 이렇게 씻은 약초 뿌리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 건데, 우슬 뿌리를 가지고 보통 우리 선조들은 술을 담가 놨다가 먹는다든가, 또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에 한 스푼씩 넣어서 뭐 된장국을 끓인다든가 그렇게도 이용을 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반찬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걸 먹기 좋을 크기로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약간 쓴맛이 있으니까 설탕도 좀 넣고 식초도 또 좀 넣고 고추장에 버무려서 새콤달콤하게 초고추장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해요. 우슬은 생으로 섭취하면 어혈이나 종기를 다스리는 데 좋고, 찌거나 익혀서 쓰면 간과 신장을 보호한다고 전해진다. 또한 한반고서인 본초 강목에선 성질이 평이하고 맛은 쓰고 시며 독성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입 크기로 잘게 자른 뿌리에 빨간 초고추장 양념을 입힌 우슬 반찬. 아삭아삭하면서 달고 향긋하고 인삼향이 싹 입안에 퍼지는 게 아주 좋아요. 인삼 맛이 상당히 강하게 풍기네요. 네. 이렇게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여름에 뿌리를 캐보면은 이렇게 인삼향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약성이 가득 농축된 약초 어느 게 있을까요? 그런 약초들은 주로 이제 뿌리를 약으로 쓰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더덕이나 도라지, 또 잔대, 모시대, 뭐 이 우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약초들 중에서도 이 인삼향이라든가 이런 맛이 이 우슬 뿌리가 좋아요. 이게 진짜 매기 겨울 약초입니다. 한겨울 언 땅에서 찾은 귀한 약초. 쌉싸름한 우슬의 힘이 솟아나는 계절이다. 야, 산 아래 양천강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 여기는 바로 합천입니다. 합천에도 참 걷기 좋은 길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해인사 소리길부터 시작해서 황강 마실길, 정량늪 생명길, 그리고 황매산 기적길까지 계절마다 산책하기 좋은 길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합천
상가면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삼가면 하면 무엇보다 한우로 유명하죠. 거기다가 숨은 명소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남명조식 선비길이랍니다. 남명조식 선생은 조선시대 때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자 선비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히죠. 한적한 소리길을 따라서 남명 선생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문화자까지 한번 쑥 둘러볼까 합니다. 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합천군 삼가면을 굽이 흐르는 양천강 줄기. 그 위로 난 작은 다리 남명교를 건너면 아늑한 토동마을이 나옵니다. 마을 입구엔 기골이 장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데요. 여기가 남명조식 선비길이 시작되는 곳이랍니다. 이게 마을 초입에 이렇게 큰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운치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깊고 단단하게 뿌리 박은 남명 선생의 철학과 성품을 이 느티나무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크다. 그리고 나무 아래 비석에 새겨진 남명 선생의 시 한 수. 무리를 떠나 홀로 있기에 스스로 비바람 맞기 힘들겠지. 늙어가며 머리는 없어졌고 상심하여 속이 다 타버렸네. 아침이면 농부가 와서 밥 먹고 한낮엔 야윈 말이 그늘에서 쉬네. 다 죽어가는 등글에서 뭘 배우랴. 마음대로 하늘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네. 하하, 마을 안으로 좀 더 들어가자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눈에 띕니다. 바로 남명조식 선생이 12년간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했던 곳 뇌룡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상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김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남명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뇌룡정이라고 현판에 적혀 있는데 네.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여기 주준을 보면은 글귀가 쓰여져 있죠. 그 상자에 나오는 글귀로서 연묵인해성 시거이용현이라는 뜻에서 따온 말이에요. 연묵인해성이라는 말은 연못처럼 잠잠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를 내고 시동처럼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용처럼 나타난다라는 뜻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치 않을 때, 불필요할 때는 조용히 살고 있다가 때가 되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말과 행동을 하라는 그런 선생님의 경가의 철학이 깃든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제야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남명 선생의 그 강직한 정신은 뇌룡정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뇌룡정이 지어진 구조에도 남명 선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신명사도에 의해서 지은 집이 되겠습니다. 그 신명사도는 남명 선생님의 경의 철학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말하는데 담장 안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곳이고 담장 밖은 외부 세상을 나타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소한 욕심까지도 기꺼이 막아내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하지만 정유재랑과 서원 철폐령에 의해 두 차례나 소실되었던 뇌룡정.
이후 삼가 유림들의 노력으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인데요. 남명 선생께서 평소에 몸에 지니고 다니셨던 물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칼과 방울인데 칼은 경의 검이라고 하고 예. 방울은 성성자라고 하는데 칼을 차고 다녔던 이유는 자기에게 본인에게 사욕이 들어오면 단칼에 베어버리기 위해서고, 성성자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면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려고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정말 엄격한 대쪽 같은 그런 삶을 사셨네요. 이번에 향한 곳은 남명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용암서원. 제자와 유림들이 영남 학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곳이기도 했죠. 그런 남명 선생에게도 라이벌이자 동지가 있었답니다. 경상 좌도에 퇴계 이황 선생이 있다면 그 경상 우도에는 남명 조식 선생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사상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퇴계 선생은 예. 애와 인을 중시했고 네. 남명 선생은 경과 의를 중시하면서 실천을 강조한 분이잖아요. 예, 퇴계 이황 선생과 남명 선생은 네.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이면서 조선시대의 쌍벽을 이루는 대학자였지만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로 서로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려온 사이인데, 또 이황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은 또 간직에 나가서 벼슬을 또 했지만, 남명 조식 선생은 몇 차례의 벼슬을 제수를 받았지만 모든 것을 사양을 하고 오로지 학자로서의 길만 걸어간 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남명 학파의 영향을 받은 남명 선생의 그 제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학문적으로는 최영경, 하항, 또 정구, 정타 등을 비롯해서 48가의 대석학들이 또 남명 선생의 학덕을 또 개성하고 사림의 중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또 어병으로 활동을 한 각재우, 네. 정인홍, 예, 예. 김명, 조종도 등도 남명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에는 남명 선생의 안빈 낙도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주 부윤에게 쓴 편지가 됩니다. 지금은 삼가 현에 있는 선친의 옛집으로 이사와 살고 있지만 살림이 비난하여 매일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적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으니 내 입장에서 공의 처지를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낫습니다. 띠집이 시냇가에 있어 부엌에서 일하는 아이가 때때로 송사리를 잡아오는데 다만 그물이 없어 목가에서 땀만 흘릴 뿐입니다. 명주실이 있어야 그물을 짜 고기를 잡지요. 잡곡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오히려 고기 먹을 생각을 했으니 분수에 넘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남명 선생의 담대하고 꼿꼿한 신념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상소문, 을묘 사직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을묘 사직서 이게 그 내용이죠. 네. 그 임금한테 올리는 상소를 통해서 당시 임금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을묘 사직소는 명종 임금이 1555년도에
남명 선생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단성 현감이라는 벼슬을 내렸지만 사양을 하고 상서를 올린 것인데 그 내용이 그 문정왕후를 가부에 명종 임금을 고아에 비유하는 아주 강력한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선비 정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정말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남명 선생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남명 조식 선비길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이 마을이 참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생겼네. 아이고, 흙담이 있네. 바로 남명 선생의 생가인데요.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철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최근까지도 꾸준히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랍니다. 여기가 남명 선생의 외가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명 선생이 이곳에서 태어났죠. 아, 외가에서요? 예, 1501년도에 네. 아주 애가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느 아주 유명한 지간이 이 외톨이 토동마을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어요. 예. 지나면서 이 애가댁 틀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네. 여기에서 1년 안에 아기를 생산한다면 아주 큰 대학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집터입니다. 네, 네. 그 집터가 바로 암토끼가 숲토끼를 향해서 방글방글 웃고 있는 터다 이렇게 하셨대요. 네. 또 이 남명 선생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가댁에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런 용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꿈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터가 굉장히 좋은 터인 것 같아요. 남명 선생께서는 여기서 몇 살까지 사시다가 다시 뭐 외지에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는데 네. 몇 살 때 다시 합천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1501년도에 태어나시고 예. 5살까지 살다가 예.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5살까지 외가에서 사셨네요. 네, 애가에서. 네. 그리고 피난한 관계로 다시 김해로 처가 댁으로 가서 사셨는데 김해에 계실 때 학문을 통달한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계실 때 모친이 돌아가셔서 다시 합천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8세였습니다. 48세에 내령전과 계부당을 짓고 그 통달했던 학문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합천 토동마을에서 태어나 일평생 저사의 삶을 살아온 위인. 하지만 남명 선생의 단생지가 합천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답니다. 남명 조식 선생하면 의뢰의 산청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합천에도 선생의 유적이 그리고 흔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남명 선생의 뿌리. 남명 선생이 태어나신 이곳을 둘러보시고 합천에는 또 남명 조식 선비길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남명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선비의 올곧은 정신을 아마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명 선생의 좌우명 중에 산처럼 우뚝하고 못처럼 깊으면 돋는 봄날처럼 빛나고 빛나리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이 자신을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자신의 믿음과 신념만 굳건하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남명 조식 선비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좀 더 단단히 잡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화이팅!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선비의 자세와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하루.
합천 남명 조식 선비길이었습니다. 오늘 건우 셰프님이 안 보이시는데. 아, 건우가 광주에서 오잖아요. 네. 광주에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날라올 수도 없고, 네. 뛰어올 아쉽네요. 수도 없고. 오늘은 건우 셰프의 대화를 좀 더 많이 이끌어내보고 싶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다음에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30년 만에 처음에 이 호카는 아, 그래요? 저희 온수가 다 얼어서 안 나오고 세탁기도 안 되고 며칠 고생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사실 밖에서 오기도 좀 사람 오기도 어렵고 나가시기도 당연히 안 어려울 것 와야죠. 오는 사람은 고생? 나가시기도 있는 어려울 것 사람은.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은인 자중이라 그러지. 자기 자리에서 조금 더 침묵하고 조용히 지내는 거. 그래서 옛날 현자들은 활동기에 활동하고 이런 동절기에는 집에 들어앉아서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을 성찰하고 또 할 일을 챙기고. 리소또라고 그래서 이태리 음식이잖아요. 네. 저희는 한국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기름밥. 기름밥. 매생이가 요새 철이에요. 고추는 이거 씨를 이렇게 싹 발라내고 아. 다지는 거. 네. 이거 씨는 왜 다 그려내는 거예요? 일단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씨에서 미생물, 세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자랄 수 있어요. 네. 또 음식이 이게 들어가면 정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훑어내서 집에서 고추 정도는 다듬잖아요. 아, 그래서 요새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마트에도 다듬어진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채소 같은 것은 사실 미리 다 썰어놓고 다듬어 놓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손질을 해야 되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2~3시간 전에 껍질 벗겨놨다 이러면 누렇게 변해요. 편리한 것도 좋지만 아주 간단한 거 정도는 본인이 수고로움을 조금 보태서 음식을 하시면 훨씬 그 음식이 건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여기 올 때마다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썰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다진 게 아니라 썰은 거예요. 잡고서 그냥 이렇게 손에 옮겨가면 돼요. 다 했습니다. 조금 더 하세요. 아, 더해요? 네. 비교해보세요. 아, 그러네요. 거의 비슷해요. 한참 잘랐는데도 뭔가. 우리 삶이 너무 다급함.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사실 그거 끝내도 별 볼 일 없는데 뭔가에 일을 하면 해치우듯이 하는 거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지. 저 그게 진짜 좀 있는 편이에요. 성격이 되게 급해서. 급한 사람은 저는 템플스테이 오면 뭐 시키는지 아세요? 어떤 거 시키세요? 콩 젓가락질 시켜요. 콩을 하나씩 옮기는 거야, 젓가락으로. 왜 그걸 하면서 자기 안에 수없이 오고 가는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정리하게 되거든. 집에서 콩 옮기기는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고추는 좀 이렇게 꽉 짜주셔야 돼요. 아, 네. 두 손으로 해서 쌀을 물을 빼주고. 매생이가 이렇게 물이 많아요. 계속 아침에 일찌감치 시쳐서 놨어도 얘가 이렇게 물을 품고 있어요. 이게 겨울이 철인 거예요? 그렇죠. 해초류는 다 겨울에 물이 차가울 때 막국물 내놓은 거예요. 저 채수, 무말랭이하고 포고 다시마, 구기자, 오가피 열매. 구기자는 9번 덮은 거고 탱자 들어간 거. 겨울철에 이제 막국물 제가 쓰는 올리브유를 팬에다 이렇게 놓고요. 밥을 기름에 볶아야 돼요. 나중에 리조또랑도 좀 뭔가 비슷한
풍미는 똑같죠. 그림이 나오나요? 예. 한국식. 왜냐면 사실 쌀도 틀려요. 리소또 쌀이 다르잖아요. 이태리 쌀은. 우리나라 다른데. 그렇죠, 다르죠. 우리가 굳이 우리 쌀 놔두고 그걸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좀. 이게 생쌀로 그냥 바로 네, 하는 거예요? 생쌀에다. 불린 생쌀에 바로 하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해야 돼. 아, 매세기가 풀어지기 위해서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주얼이 되게 특이하네요. 물이 중요하죠. 수분을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밥이 되기도 하고 죽이 되기도 하지. 어느 정도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밥은 이제 1.2가 수분이에요, 쌀에. 근데 다른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춰서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센 불에 끓여줘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매생이가 잘 풀어져요. 자,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요. 네, 살살 하세요. 네. 자, 고추. 말린 거. 아니, 바닥을 젓어야 돼. 바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젓으라고. 이거 스님, 이거 비주얼이 옛날 동화책에서 보던 마녀 수프 끓이는 것 같은 느낌. 마녀 수프? 네. 이건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뚜껑 덮어야 돼요, 이제. 지금요? 5시 또 못 기다리고 언제까지 한다고 묻는다. 기름밥이 아주 잘 됐죠? 비주얼 괜찮아요? 완전 괜찮은데요? 완전 괜찮아요? 네. 이제 소금을 넣어야 돼요. 간을 해야죠. 소금. 왜 그러냐면 미리 간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음식은. 특히 밥 종류는 밥이나 죽은 뒷간을 해요. 이게 진짜 치즈 올리면 완전 리조또. 오늘 치즈 올려줄게요. 진짜요? 네. 저래 치즈 먹어요. 그래요? 네, 치즈는 그 금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유에다가 발효시키면 소 나와요? 송아지 생겨요? 계란은 부화시키면 병아리 생기죠? 네. 그걸로 기준하면 돼요. 이것도 향이 너무 좋은데요? 매생이 향이 네. 좋죠? 이거 치즈 올리면 진짜 맛있겠는데요? 자, 뿌려. 다슬치와 치즈 해서 우리가 스프링 치즈를 넣어서 근데 원래도 너무 맛있었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엄청 고소한데요. 네. 다슬치 도토리묵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젊은 친구 치고는 전통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군. 도토리묵을 건조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 먹어볼래요? 그냥 이게 이제 삶은 거예요. 삶아서 부들부들하게. 근데 요새 그냥 날이 추워서 그냥 불리면 잘 안 불려요. 맛이 특이한데요? 물컹한 느낌이 덜 나고 확실히. 저희는 이렇게 건조묵이 안 나올 때는 그전에 우리가 말려서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시중에 이렇게 말린 도토리묵이 나오기 때문에 하기가 좋죠. 자, 전골은요, 유부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고요. 도토리묵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듬뿍 놔요. 이 국물에다가 간장을 타서 부어야 돼요. 이거 뿌리신 건 들깨가루죠? 들깨가루. 들깨가루 비주얼 좋네. 네, 이것을 확 섞는 것보다 이렇게 얹어서 하면요, 이제 이 들깨가루가 이 채소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겨울에는 이렇게 뜨끈한 국물 음식이 추위를 좀 없애주죠. 이게 진한 것 같다가도 개운하네.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네. 이제 우리 더덕구이 할 거래. 더덕 까는 거 가르쳐 주려고. 좋아요.
이걸 내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못 먹어요. 매두? 매두요? 네, 머리. 뇌두?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지가 결대로 이렇게 뜯어져요. 성질 급한 사람은 감자 필러로. 감자 필러를 안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살이 다 깎여 나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얘는 이 껍질과 이 살 사이가 영양분이 가장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향이 진짜 좋다. 그것까지도 깨끗이 좀 다져놓은 잣을 절구로 으깨야 돼요. 대부분 더덕구이를 고추장에 많이 해 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잣의 소스에다가 해먹게 되면 상당히 풍미가 좋아요. 돼지고 넣고요. 참기름. 농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양념이. 너무 물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되직해도 안 되고. 얘를 넣어서 무쳐야 돼요. 버무려. 마른 팬에다가 구워야 돼요. 잣소스가 이렇게 듬뿍 묻은 거를 구워주는 거예요. 다들 집이 와요. 네. 얘를 꾹꾹 눌러주지 않으면 잘 안 익어요. 아, 그래요? 뜨면. 네. 누르는 것을 해줄 수 네.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익은 것 같아요. 아이고. 태운 거 아니죠? 뒤집어요. 아유, 그 정도로 괜찮아요.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다. 얘가 먹기 너무 크잖아요. 네.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네. 상큼하고 참기름 냄새랑 약간 올라오면서 고소하고 잡냄새도 좋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더덕 아주 맛있네. 이거는 진짜 맛있어서 저도 집에 가서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그래? 네. 사실 김치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밥이거든. 그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담백한 거. 제가 사실 채식을 잘 안 했어서 이거 시작할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입에 되게 굉장히 잘 맞고. 사실 한식은 채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뭐 채식을 겸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생활 습관들의 음식들이 바뀌어서 채식보다는 이제 육고기가 주가 되고 채소를 이제 곁들여 먹는 식이 돼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정말 채식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치즈 드실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게 됐고 우유 드시는 것도 알게 됐고. 치즈는 이제 스님들 우리 선방 다닐 때 아침에 죽을 먹으면 노란 치즈 한 장씩 갖다 놓고 이제 죽 위에다가 녹여서 먹죠. 그렇게 해서 치즈를 먹어버렸댔지. 스님 안 그래요? 스님 사과에다가 사과 전면 사과 사이에다가 치즈 넣어서. 아, 정말요? 그럼 안 느끼하고. 맞아요. 사과하고 같이 잘 먹지 치즈는. 피자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게 되면 그럴 때 이제 먹고. 저보다 치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개발한 감자 피자가 있어. 감자 갈아가지고 도우 만들고 마 갈아갖고 얹고 돗자리를 치즈 뿌려갖고 먹는 거. 우리 다음 주에 그거 할까? 감자 피자. 좋아요. 다슬씨를 위해서.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없나요? 아, 네, 그러면 토마토 소스 만들죠. 아, 진짜요? 오, 좋아요.